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니 알바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처음 하면은 뭐부터 보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서 첫 번째는 시장 분류부터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를 자주 보여드릴 텐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슬라이드 상에서 시장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는 장인지 아니면 유동성이 축소되는 장인지,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각도로 고민을 해서 전반적인 어떤 언제까지는 내가 주식 비중을 좀 현금을 좀 들고 가겠다, 아니면 아예 현금을 들고 가지 않는 장이다 지금은,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과 하락인데, 이 프레드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 연준의 어떤 금리의 과거의 어떤 시계열들을 이거 이제 다운받아 보시게 되면 이 엑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6월 달 것까지 해서 월 단위로 이제 봤을 때 금리가 인상했을 때, 그리고 금리가 횡보했을 때, 금리가 인하되었을 때를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월 단위로 봤을 때 금리가 이게 한 총 2022년도 6월까지인데, 뭐 한 금리 인상 시기가 한 308번이고 금리가 횡보 또는 인하 이거 두 개 합치면은 이것도 한 307번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금리가 인상 시기에는 주식이 잘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금리가 횡보하거나 오히려 인하하는 시기에는 주식이 잘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면 그걸 검증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인상 시기, 그 인상을 확인하고 그 다음 달에 투자를 했을 때 이제 나스닥의 어떤 전월 대비 변화율입니다. 그리고 횡보했을 때 전월 대비 변화율인데,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처음에 1,000원이라고 시작을 했고, 이 1,000원이 결국에는 얼마나 되는 이제 수익률을 달성을 했느냐, 맨 밑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금리가 인상하는 시기에는 그렇게 수익률이 재미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뭐냐,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 또는 인하 및 횡보가 합쳐진 시기, 요게 잘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데, 경기가 굉장히 이제 좋아져서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가 아닌,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저금리 시대여서 디플레이션 때문에 저금리 시대였다가 이제 막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리는 요 시기에는 주식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인플레나 이런 것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시기에서는 주식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시기가 딱 그런 시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 경기가 이제 침체가 돼서 다시 금리를 인하를 한다 보죠. 근데 이 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 디플레이션이 또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다시 재차 금리를 인상할 때, 그때는 정말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잘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경기를 부러뜨려서 수요를 잡고자 하는 금리 인상 시기에는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사실 주식이라는 게 역사 공부랑 마찬가지거든요. 이 과거에 이러한 뭐 금리 인상 트렌드에 시장이 어떻게 됐었고 지금이랑 비교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인덱스하게 하지 않더라도 테크니컬한 어떤 데이터만 보더라도 금리가 인상 시기에는 주식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럼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도 나는 주식의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주식 투자 비중은 많이 가져가 봐야 50%, 60%로 가져갈 거야. 또는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는 나는 주식 비중을 80% 이상, 90% 이상 가져갈 거야.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이분법적인 사고만 하더라도 앞으로 한 10년, 20년은 꽤 남들보다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거 지금 금리를 인상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전략으로 백테스팅을 한 거예요. 금리가 인상될 거다, 떨어질 거다, 몇 bp를 인상할 거다, 빅 스텝을 할 거다,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거다, 이런 거를 예상하는 거는 애널리스트들의 영역이고,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그게 변화가 되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다 같이 이번에는 내가 생각했을 때도 50bp를 할 거야, 이번에는 내가 생각해 75bp를 할 거야,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75bp가 되면은 주식이 어떻게 될 거고 이번에 50bp가 되면 주식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내가 투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조금 더 후행해서 투자하더라도 이렇게 성과가 나오는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서 지금은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시기 아닐까,
이제 주식을 좀 늘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시장 파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연준의 행동, 유동성이 이제 계속 공급되는 장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이것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OECD 스탯이라고 돼가지고 OECD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이 경기 선행지수 이것도 다운받아가지고 상대적인 전월비를 그려보세요. 이거 제가 종종 올려드리는데 한국이 전월 대비 변화율이 다른 글로벌 시장 대비의 전월 대비 변화율보다 상대적으로 우위가 발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이거를 만약에 그 엑셀로 당겨가지고 보시게 되면 한국은 지금 글로벌 OECD 토탈 대비해서 전월 대비 경기 선행지수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이걸 미리 좋아질 걸 예측하고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안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비중을 미니멈 내가 얼마로 설정할 건지 맥시멈을 얼마로 설정할 건지 좀 애매한 장, 뭐 경기가 좀 위축되거나 또는 뭐 지금처럼 유동성이 축소되거나 이런 장에서 왜 주식을 100% 들고 가냐 이거죠. 제 생각은. 그러면 시장을 구분을 해서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퀀트로 빠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퀀트도 모든 시장에 다 적용되는 전략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시장에서는 이런 스타일로 끌고 가고 특정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장 구분부터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장이 되는 장이냐 안 되는 장이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좀 불확실하고 좀 애매하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주식 비중을 그렇게 크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이제 우리가 디테일이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디테일은 어떻게 잡느냐?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전략 보고서들은 이제 뭐 주간 단위로도 나오고 월간 단위로도 나오는데 그 월간 단위로나 주간 단위로 나오는 것 중에서 대부분의 이제 전략 보고서들은 이 일정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 데이터를 발표하는 일정이 있고 그 일정에 이러이러한 데이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시장이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대부분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investing.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보시게 되면 이 캘린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랑 유럽이랑 뭐 이런 것들을 좀 구성해서 보는데 뭐 달력으로 해서 다음 주에 어떻게 될 건지 뭐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이 언제인지 ECB의 금리 인상이 언제인지 이런 일정들을 좀 체크를 해서 이 일정 시기가 만약에 다가오는 장인데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7월 14일인데 이제 7월 28일에 아시다시피 여기 보시게 되면 금리 인상을 한국 시간으로 금리 인상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7월 28일에 새벽 3시에 연준의 어떤 금리 결정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저때 금리 결정은 지금 시장에서 뭐 75bp를 한다. 또는 뭐 요즘 인플레가 많아서 100bp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 일단 지금은 유동성 긴축장이니까 7월 28일까지는 조금 내가 주식 비중을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물론 그 전에 물가 지수가 좀 잡히면서 피크아웃하는 그림이 뚜렷하게 보였다면 뭐 주식 비중을 한 10% 정도 늘려도 되겠지만 뭐 주식 비중을 굳이 뭐 늘릴 필요 없을 것 같고 28일 날 금리 결정되는 거 보고 나서 악재가 해소되고 나서 내가 주식 비중을 바꿔 나가겠다. 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이 큰 틀로서 아, 그냥 나는 금리가 하락되기 전까지는 주식 비중을 많이 안 가져갈래. 나는 경기 선행 지수가 좀 돌아서는 것까지 봐야 주식을 많이 가져갈 수 있어. 경기가 지금 점점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당장 돌아설 가능성 없으니 연준의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은 어떤 멈춤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 첫 번째 시장에서 환호하는 어떤 시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인하하는 구간에서는 내가 주식을 좀 들고 가겠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큰 돈을 버시는 거, 저도 이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는 것을 멈추고 다시 인하로 바뀌는 기조로 들어갔을 때, 그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비중을 80% 이상, 90% 이상을 가져가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부터 구분을 하고 시장 파악을 해서 내가 주식을 가져갈 건지 말 건지 많이 가져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애널리스트들의 내용도 접해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는 지금 금리 인상하는 시기냐 아니냐. 괜히 애널리스트들 보시면은 지금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높아서 더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제한적인 어떤 뭐 시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는 어떤 낙폭의 어떤 폭이고 우리가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시간까지 버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조금 더 확대 해석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으로 지금은 싸다라고 누구나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시간적인 어떤 개념으로 조금 더 시장을 바라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 파악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 파악을 해서 지금은 주식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는 게 맞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매년 이제 베팅을 100%씩 가져가면서 끌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길 가능성은 더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 투자자들은 일부 종목을 심지어 압축을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얻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일수록 현금을 달고 다녀야 된다. 정말 위험하면은 현금을 끌고 와야 되고 최소한 3개월이나 한 6개월 단위로 현금과 주식 비중을 잘 리밸런싱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올해 현금 비중을 50% 이상 무조건 가져갈 거야. 연준이 긴축이 어느 정도 끝날 때까지는 내가 50%를 가져가겠어. 그러면 이 50%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 한 3개월 단위로 주식이 만약에 오르면 때려버리고 주식이 떨어지면 뭐 조금 이제 주식 비중이 많이 낮아졌으니까 주식을 조금 더 사보고 뭐 이렇게 이제 리밸런싱 주기 같은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가장 기초라고 생각을 해요. 몇 개 데이터 본 거 없어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냐 인하하는 시기냐 그 배경 스토리가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는 디플레이션 시기가 있다가 이제 막 금리 인상하는 시기니까 요때는 경기가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는 시기니까 주가가 가겠지만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를 파바박 하고 나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인플레가 되는 시기에 인플레를 잡기 위한 경기가 부러뜨려서 인플레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시기에는 주식이 잘 안 된다. 그런 개념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면서 이 시장 구분부터 해야 된다. 내가 주식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 건지에 대한 기준부터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기준은 사람마다 현금 흐름. 급여가 굉장히 뭐 많거나 이러면 상관없고 만약 급여는 별로 없고 절대적인 어떤 내 규모가 있다면 이 시장 파악을 통해서 내가 현금을 얼마나 가져갈 건지 아니면은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서 뭐 채권이나 이런 걸로 좀 대체해서 얼마나 가져갈 건지 이런 것부터 조금 기본적으로 세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 파악할 때 뭐부터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그 주식을 할 때는 내가 주식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아는 주식 책들이나 그런 것들은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종목을 잘 고르는 건 좋죠. 근데 그러한 책들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써져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미국은 발권 국가라서 경기 그 주식이 이제 끊임없이 올라가요. 한국처럼 막 계속 횡보하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국은 한국에서 투자를 하실 거면 한국은 수출이 좋아질 때만 주가가 올라가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사이클을 굉장히 많이 탑니다. 게다가 대부분이 이제 대기업의 어떤 하청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는 미국이나 이런 데는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잘 고른다는 거를 만약에 그걸 한다. 종목을 잘 골라서 주식을 고른다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에서 오히려 도전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 한국 시장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게 이 시장 구분만 적당히 할 수 있으면 꽤 매력 있는 어떤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시장에서 주식을 하려면 이 시장 구분부터 해야 된다. 어차피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또는 유럽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또는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치여서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장 구분을 해야 되고 시장 구분에서는 메이저 국가인 미국의 그 유동성이 풀리는 시장인지 아닌지 이거부터 판단을 하고 경기 선행 지수가 오르는 장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제 캘린더로 세부 일정들을 보면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을 가미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일정이 끝나면은 오히려 악재 해소가 될까? 아니면은 악재가 노출되면서 시장에서 그 악재를 민감하게 받아들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만약에 그게 내가 잘 모르겠으면 그 일정이 시장에서 나타나서 소멸될 때까지는 주식 비중을 함부로 늘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요렇게 이제 한번 보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